안녕하세요.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오늘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근현대사 트라우마 다루기입니다. 부모나 선조의 큰 트라우마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인디언 보호구역의 원주민 젊은이의 자살률이 미국 젊은이 자살률에 비해 10에서 19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체로키족 역사학자이자 미국 원주민법 전문 법률가인 앨버트 펜더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세대 간 트라우마가 19세기 말부터 이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1890년 운비든이 인디언 대학살과 강제 이주 등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비통함이 무의식적으로 청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선조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그 엄청난 끔찍한 사건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짓밟힌 것처럼 19세기 우리 사회는 열강들의 침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병과 징용, 미군정의 폭력으로 제주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 국민보도연맹, 여순사건, 민주화운동 등 독재에 의한 학살과 국가폭력, 한국전쟁으로 집집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몸과 정신의 큰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고통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국가폭력들에는 뭐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 알 수 없는 불안과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전쟁에 직접 참가하진 않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집안이 풍비가 박산이 되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트라우마가 대물림돼서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그런 폐해들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단순히 아주 옛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이 몸소 겪어내셨던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의 큰 트라우마가 대물림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큰 트라우마로 언어 중추가 다치고 전전두엽 피질이 차단되면서 소통 능력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압적으로 표현하며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투사하곤 한다. 네, 이게 그 트라우마가 심하면 우리가 얼어붙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뇌 기능들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특히 언어 중추가 말 못할 두려움, 말 못할 공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화를 내시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서 이렇게 뭐 자식들이 무시하거나 이러면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빠 너무 무식해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내면화하면서 두려움, 불안감, 수치심, 분노, 소외감, 외로움, 슬픔 등 부모의 정서를 그대로 대물림하여 다음 세대를 넘긴다. 트라우마로 인한 정서 불안은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정신산란과 기억의 파편화로 학습 장애와 성격 및 인격 장애를 일으킨다. 이것을 발달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몇 살 때는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되고 뭐 20살이 되면 요즘은 좀 늦긴 하지만 좀 독립을 하든지 부모로부터
경제적이든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자기의 일을 잘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발달 트라우마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었어요. 한마디로 제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계속 뭔가 어깃장이 나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시기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어느 순간 막, 아, 내가 혹시 발달장애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일도 못하고, 뭐, 연애도 못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러면서 부모님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발달장애아처럼 사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분노했었는데, 이런 가족세육이 근현대사 트라우마를 공부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비통함도 느끼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좀 많이 편안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 근현대사 트라우마 이슈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보면, 베트남 전쟁. 아버지는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나는 늘 불안하다. 이 이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병현이라는 가명이고요. 남자분 30대 분인데, 주기적으로 오는 원인 불명의 기분장애 때문에 힘들고 무기력 때문에 이렇게 오신 분인데, 저는 7년째 주기적으로 오는 우울과 불안으로 무기력합니다. 봄쯤부터 시작하여 여름쯤에는 불안지수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에 휩싸입니다. 아침에 눈뜨기 싫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집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성숙해졌다는 착각으로 밝게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기가 오면 이런 증상이 오는 걸 알고 심리 상담을 미리미리 받으러 다니는데도 진 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현 씨의 가족을 세워봤는데, 그 아버지를 세웠어요. 그 아버지를 딱 보니까 이 병현 씨가 마치 총 맞고 쓰러지는 사람처럼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아버지 대역의 눈은 가족이 아닌 먼 곳을 향해 있고요. 촉진자가 아버지 앞에 운명을 세우자 아버지는 운명을 보고 통곡한다. 병현이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로 밀면서 아버지를 향해 가더니 울면서 아버지를 잡으려 한다. 운명이 아버지를 향하는 병현을 막아서고,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몸을 떨면서 울고 있다. 병현은 울면서 운명의 만류에도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다. 예, 이것이 바로 눈먼 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부모의 운명의 장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아버지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운명에 홀로 스스로 서서 그걸 감당하길 바라지, 이렇게 자녀가 들어와서 개입하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모의 운명 안에 자식이 들어가 있으면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부모의 운명을 바꿔주느라고. 바꿔주지도 않지만.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병현이 울먹이면서,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셔야 주무세요. 막연히 전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거든요. 예전에 TV에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배 타고 떠난 장면과 전쟁의 참상과 베트남 민간인 학살들의 장면이 연이어 나오자 아버지는 저 대역처럼 통곡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식사 중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입안에 있는 밥을 삼키지도 못한 채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동안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났어요. 자, 이 말을 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대역 10명을 세우자 아버지는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촉진자는 이제 병현 씨를 직접 가족세우기 장 안에 세웠어요.
그 병현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손에 죽은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습니다. 그러자 세욱이 장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대역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자, 희생자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제 가슴에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픔은 제 아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촉진자가 이 병현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당신의 운명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살인자의 자식으로 삽니다. 네, 이렇게 말을 따라하고 나니까 병현 씨가 힘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자, 다시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께 받은 그것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러섭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언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살인자의 자식으로 삽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병현이 이제 힘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긴 뭐냐면 살기가 난관을 뚫는 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의 후손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외침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선조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낳고 이 생명이 나한테 오기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살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살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고난과 역경을 뚫는 힘으로 굉장한 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현이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죽였겠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병현의 아버지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전쟁 속의 상황에 들어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인자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함께 거대한 운명적 움직임에 넘겨졌음에 동의할 때 우리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네.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고 피해자는 불쌍한 사람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우리도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 전에 이 발발하던 당시에 있던 청년 세대라면 그때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하면 돈을 많이 준다더라. 그러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운명의 어떤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들어간 나를 보고 누군가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욕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가족 세우기는 굉장히 어떤 큰 차원을 이렇게 넓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촉진자가 병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물러설 수 있는 힘은 어른에게서 나옵니다. 애들은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의 아픔으로써 대신 죽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병현이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서 희생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자 희생자들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희생자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잘 되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자 병현이 굉장히 큰 평화를 찾게 됩니다. 자, 전쟁 트라우마는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터는 어떤 거대한 힘에 넘겨져 누구도 그곳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운명을 스스로 지고 살아야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위로하거나 개입하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고 살면서 자기 존엄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힘이 있기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에게 외경심을 품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물림은 풀리고 후손은 자유로워진다. 병현 씨가 이 세션을 하고 나서 그 누구도 우리 아버지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는 것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다. 병현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운명을 위로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큰 불손인지를 인식했다. 자, 이래서 병현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세션한 것을 이제 공유를 한 뒤에 아무도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게 됐어요. 아버지를 무서워하던 병현과 그의 가족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존경심을 품게 되면서 아버지의 술주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병현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가 살인자의 아들로 섰을 때 몸에서 단단한 힘을 경험했다. 무기력할 때와 너무나 다른 생명감을 체험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전체를 이끄는 어떤 큰 힘에 넘겨져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가족 세우기의 양심은 영적 양심입니다. 도덕적 집단 양심은 12선악으로 세상을 이렇게 따지죠. 하지만 영적 양심은 세상 뒤에 작용하는 힘을 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경계를 넘어 전체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어떤 의식의 레벨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을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인식을 하는 그런 사고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작게 봤을 때는 어떤 시시비비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넓고 큰 차원으로 뭔가 사물을 보는 훈련이 되면 인식이 딱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인생이 밝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나 상담도요, 그냥 넋두리 하듯이 자신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잘해준다고 그게 좋은 상담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친구한테 차라리 뭐 수다를 떨거나 일기를 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상담사나 힐러는 그 내담자, 의뢰인이 갖고 있는 인식의 폭을 넓혀주도록 도와주는 게 이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 예, 그럴 때 그냥 공감을 잘해주는 상담사를 찾을 게 아니라 이런 인식의 폭을 굉장히 넓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이 책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김용사에서 나왔고요. 예, 유명화 선생님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책은 정말 굉장히 그 밀도가 높고 아주 좀 진중하고 울림이 있는 책이어서 쉽게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세우기를 직접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가족 세우기가 뭔지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더보기란에 그 다음 카페에 자연스러운 치유 유명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넷째 주 주말에 이 가족 세우기 세션이 있고요. 지리산에서 매월 둘째 주 주말에 또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또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 철저히 쓰고 이제 방역 철저히 해서 하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정말 대다수가 거의 적어도 50% 이상은 이 세션을 가족 세우기를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족 세우기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무료로 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되는데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독일 못지않게 이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 세우기가 좀 빨리 대중화가 되고 저변이 돼서 많은 분들이 대물림된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고 밝고 가볍게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나라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 전 세계에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촉진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걸친 가족 세우기, 트라우마 대물림 치유하는 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